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저런 처녀를 며느리로 들이면 그 집 쌀독은 며칠 못 갚이겠구먼. 일은 하는지 몰라도 밥 먹는 것만 보면 장정 샘몫이야. 밥만 축낼 며느리감이지. 그 말 한복판에 한 처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장터 주막 한쪽에서 보리밥을 말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고 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살림 잘하기로 소문난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외아들 정운의 혼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보고 얼굴도 보고 말씨도 보았지만 이상하게 마음 가는 처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흉보던 분이를 본 순간 윤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이의 밥그릇만 보았지만 윤씨 부인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는 손끝, 굶은 아이에게 국그릇을 밀어주는 마음, 그리고 남이 흘린 밥까지 허투루 버리지 않는 눈빛. 윤씨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좋구나. 곁에 있던 하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마님, 설마 저 처녀를 말씀하십니까?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 아이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고 싶구나. 그 말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지혜롭다던 윤씨 부인이 드디어 판단이 흐려졌나 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은 알게 됩니다. 밥만 축낸다던 며느리가 실은 집안을 살린 사람이었고 그 며느리를 알아본 시어머니의 눈이 누구보다 깊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윤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는 외아들 정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운은 글도 읽고 마음도 고든 아이였으나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윤씨 부인은 늘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고운 얼굴만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 집안의 어려운 날을 함께 견딜 사람이 필요하다.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하인 하나를 데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나물과 기름을 사러 간 길이었지만 속으로는 사람 구경을 하러 간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잔치 자리보다 장터 한쪽에서 더 잘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주막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먹는다, 또 먹어. 저 처녀는 밥주머니가 따로 없구먼. 저런 아이를 데려가면 쌀독부터 숨겨야 할 게야. 사람들 시선이 모인 곳에 한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저고리에 손등은 거칠고 검게 탔으며 머리카락은 단정히 묶었지만 가난한 티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보리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두 번째 그릇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흉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분이의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밥을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한 숟갈씩 꼭꼭 씹어 먹었고 밥알 하나가 상위에 떨어지자 손끝으로 집어 자기 그릇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어린아이가 배고픈 눈으로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자기 앞에 있던 국을 슬며시 아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먹어라. 나는 밥만 있어도 된다. 아이는 눈치를 보다가 국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막 주인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분이야. 너는 남 먹일 국은 있어도 내 밥그릇 비울 생각은 없구나. 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일하려면 먹어야지요. 빈속으로는 남의 눈도 못 매고 장작도 못 팹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느냐? 먹은 만큼 일하면 됩니다.
그 말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조금 뒤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노파가 비틀거리며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장사가 되지 않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자기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남은 밥의 절반을 덜어 노파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노파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먹어라. 너도 품 팔고 온 몸 아니냐? 분이는 웃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내일 또 먹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많이 먹는 건 많이 먹는 거지. 마음 착한 거랑 며느리감인 건 다르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처녀가 누구냐? 분이라 합니다. 부모 없이 자라 이 집 저 집 품을 팔며 산다 하옵니다. 일은 잘하지만 먹는 양이 많다 하여 사람들이 놀립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저 아이를 잘못 보고 있구나. 예, 밥을 많이 먹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다. 그게 누구입니까? 윤 씨 부인은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밥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날 저녁 윤 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 정훈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 혼처를 정했다. 정훈은 놀라 물었습니다. 어느 댁 따님입니까? 윤 씨 부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장터에서 품을 파는 처녀다. 이름은 분이라 하더구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마님께서 정말 그 아이를요? 밥만 축낸다 소문난 그 처녀를요? 윤 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그 아이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릴 것이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혜롭다던 윤 씨 부인이 밥만 축낸다는 처녀를 외아들 며느리로 들이려 한다고 말입니다. 분이를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말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먼 친척들은 찾아와 윤 씨 부인을 말렸습니다. 형님, 다시 생각하십시오. 외아들 혼사입니다. 가난한 집 처녀인 것도 모자라 장터에서 밥 많이 먹기로 소문난 아이를 들이다니요. 그 중에서도 집안 곳간을 오래 관리해온 허 집사가 가장 반대했습니다. 허 집사는 윤 씨 부인의 남편 때부터 집안일을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집안 재산을 제 것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감히 아뢰옵니다.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불리는 사람이어야지 쌀독을 비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윤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와 살아보았느냐? 허 집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니오나 소문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소문보다 손을 보아야 한다. 손이요? 일한 손인지, 빼앗은 손인지, 버리는 손인지, 살리는 손인지. 허 집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곳간을 더 꼼꼼히 살필지도 모른다. 며칠 뒤 분이는 윤 씨 부인의 집으로 불려왔습니다. 분이는 깨끗이 빤 낡은 저고리를 입고 대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윤 씨 부인이 직접 나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분이는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마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밥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윤 씨 부인은 가만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많이 먹느냐?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을 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굶으면 손에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남의 일을 망칩니다.
저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 먹은 만큼은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밥이 귀하다는 것은 아느냐?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남기지 않습니다. 저는 굶어본 적이 많습니다. 굶어본 사람은 압니다. 밥 한 숟갈이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들은 윤 씨 부인은 분이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되었다. 내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분이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 씨 부인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너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되고 내 집의 사람이 되어라. 분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배워가면 된다. 하지만 밥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배워도 모른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혼례상보다 밥상에 더 관심 있겠네. 곧 쌀독 바닥나겠구먼. 분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먹은 밥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나를 믿어준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자. 혼례가 끝난 뒤 윤 씨 부인은 새 며느리를 불러 쌀독이 있는 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귀한 곳이 어디인 줄 아느냐? 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입니까? 그래. 쌀독이 비면 사람 마음도 거칠어진다. 쌀을 아끼되 굶기지는 말고 밥을 나누되 허투루 쓰지는 말아라. 이것이 안살림의 시작이다. 분이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분이는 이 집 며느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그리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다녀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전날 남은 밥은 말려 누룽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이 흘린 곡식은 따로 모아 닭에게 먹였고 상에 오른 반찬은 남는 것 없이 다시 손질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이가 밥 한 그릇을 더 먹는 것만 보았습니다. 역시 많이 먹네. 마님은 뭘 보고 저 아이를 들이셨을까? 분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부인, 그리 참기만 하지 마시오.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일은 남습니다. 그해 여름, 고을에 비가 오래 내렸습니다. 노는 물에 잠기고 밭작물은 썩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지만 수확은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윤 씨 부인의 집도 곡간을 아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쌀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 집사는 장부를 들고 윤 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마님, 큰일입니다. 쌀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장부를 넘겨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올해부터는 반찬도 줄이고 죽도 자주 끓였는데 어찌 일이 줄었느냐. 허 집사는 기다렸다는 듯 눈치를 살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사오나 말해보아라. 허 집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새아씨께서 들어오신 뒤 쌀 쓰임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방 안에 있던 친척들이 슬그머니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염려했습니다. 흉년인데도 밥그릇을 줄이지 못하면 온 집안이 같이 굶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분이를 향한 화살이었습니다. 분이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대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분이는 자기 밥을 줄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밥그릇을 반만 채웠고 국도 조금만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일은 그대로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다가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윤 씨 부인이 분이를 불렀습니다. 너 요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구나.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흉년이라 쌀을 아껴야 한다 들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냐? 모두가 그리 말합니다. 제가 먹는 밥이 많다고. 윤 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 밥그릇 때문에 쌀독이 비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쌀 한 줌을 손에 쥐었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이 먹은 쌀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 힘이 된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몰래 빼돌렸다면 그건 밥이 아니라 죄가 된다. 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상하다 여기십니까? 너도 느꼈느냐? 분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곳간 가마니의 매듭이 매번 조금씩 달라집니다. 쌀가마니를 묶는 사람마다 손버릇이 있는데 요 며칠 매듭이 낯섭니다. 윤 씨 부인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또 있느냐? 장부에는 10가마가 남았다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 무게가 맞지 않습니다. 쌀을 덜어낸 뒤 겉만 다시 묶어둔 것 같습니다. 그걸 어찌 알았느냐? 분이는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품 팔며 살 때 쌀가마니를 많이 날랐습니다. 가득 찬 가마니와 덜 찬 가마니는 들어보면 다릅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괜히 들인 것이 아니구나.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윤 씨 부인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내 탓이 아니다. 그러나 내 누명이 되게 둘 수도 없다. 그날 밤 윤 씨 부인과 분이는 아무도 모르게 곳간으로 갔습니다. 분이는 가만히 몇 개의 밑단에 작은 붉은 실을 묶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가마니를 옮기면 반드시 실이 끊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은 일부러 허 집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흉년이 길어질 듯하니 내일 새쌀을 들릴 것이다. 오늘 밤 곳간 문단속을 잘하거라. 허 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마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분이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쌀독을 비우는 손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차고 달빛은 희미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잠든 척했고 사랑채의 등불도 꺼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과 분이 그리고 정우는 안방 뒤 작은 창문 사이로 곳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곳간 앞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 집사였습니다. 허 집사는 그동안 밤마다 조금씩 쌀을 빼냈기에 그날도 아무 의심 없이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정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 집사에게 곳간 열쇠가 있었습니까? 윤 씨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게 있고 하나는 오래전 내 아버지가 맡겼다. 하지만 나는 그 열쇠를 거두라 한 적이 없구나. 허 집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쌀가마니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잠시 뒤 담장 밖에서 사내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쌀가마니를 받아 지게에 실었습니다. 허 집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것은 장터 김객주에게 넘겨라. 흉년이라 값이 2배다. 그 말을 들은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쌀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의 쌀은 누군가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런 쌀을 빼돌려 비싼 값에 팔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밝혀라. 그 말과 동시에 하인들이 숨겨두었던 등불을 켰습니다. 마당이 환해졌습니다. 허 집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님. 윤 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분이와 정훈도 뒤따랐습니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섭게 울렸습니다. 밤중에 곳간을 여는 것이 내 충심이더냐? 허 집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곳간을 살피러 분이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그 가마니 밑단을 보십시오. 하인 하나가 가마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밑단에는 분이가 묶어둔 붉은 실이 끊어진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실은 오늘 밤 제가 묶어둔 것입니다. 곳간 안에 있던 가마니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허 집사는 소리쳤습니다. 새아씨께서 저를 모함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집사를 훔치겠습니까? 그때 윤 씨 부인이 품속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 방도 살펴보았다. 허 집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장부에는 쌀을 빼낸 날짜와 수량 그리고 장터 객주에게 넘긴 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이 분노에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허 집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그때 담장 밖에 있던 사내들도 하인들에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저희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허 집사 어른이 쌀을 넘기면 김객주에게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줄어든 쌀은 분이의 밥그릇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허 집사가 몰래 빼돌려 흉년 장사로 팔아먹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허 집사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마님, 저는 이 집을 위해 평생 일했습니다. 쌀 몇 가마니가 그리 큰 죄입니까? 그 말에 윤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흉년의 쌀 한 가마니는 사람 목숨 몇 개와 같다. 허 집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 며느리는 밥을 그리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저 여자가 먹은 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허 집사는 마지막으로 분이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저 아이가 먹은 밥은 새벽마다 물을 깃는 힘이 되었고 부엌의 불을 살리는 힘이 되었고 내가 숨긴 매듭을 알아보는 눈이 되었다. 허 집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밥은 죄가 아니다. 먹고 일한 사람의 밥은 죄가 아니다. 죄는 남의 밥을 훔쳐 제 배만 불리는 것이다. 그 말에 집안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 집사는 관아로 넘겨졌습니다. 김객주의 창고에서도 윤시댁 표식이 남은 쌀가마니가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사또는 허 집사와 김객주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빼돌린 쌀과 돈은 모두 거두어 일부는 집안으로 돌려보내고 일부는 흉년으로 굶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밥만 축낸다던 며느리가 쌀독을 비운 것이 아니라 밥 귀한 줄 모르는 자들이 사람들의 목숨줄을 훔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허 집사가 끌려간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분이를 흉보던 사람들은 마주치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쌀을 씻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훈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동안 많이 억울했겠소. 분이는 잠시 웃었습니다. 억울했지요. 그런데 어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말로 억울함을 풀면 또 다른 말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실이 드러나면 말은 저절로 조용해집니다. 정우는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더 일찍 믿어주지 못해 미안하오. 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제 편에 서려 애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윤 씨 부인은 온 집안 사람들을 큰 마루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큰 밥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보리밥, 콩밥, 무국, 나물, 김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분이 앞에 밥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분이는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는. 윤 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친척들이 조용히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먹는 밥을 두고 너희가 그동안 말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 똑똑히 보아라. 밥을 많이 먹는다고 집안을 망치는 것이 아니다. 윤 씨 부인은 허 집사가 있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을 망치는 것은 밥을 먹는 입이 아니라 남의 밥을 훔치는 손이다.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장터에서 이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밥그릇만 본 것이 아니다. 밥알 하나를 아끼는 손을 보았고 굶은 아이에게 국을 밀어주는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적게 먹는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밥값을 아는 사람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에 분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윤 씨 부인은 분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너는 이 집의 쌀을 축낸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눈을 뜨게 했다. 그날 이후 집안 사람들은 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분이의 밥그릇을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함부로 말을 얹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엌일과 곳간일은 분이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세아 씨, 이 묵은 쌀은 어찌할까요? 콩을 섞어 죽을 끓이면 몇 집이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분이는 하나씩 답했습니다. 묵은 쌀은 씻어 말려 죽을 끓이면 됩니다. 콩은 미리 불려두면 양이 늘어납니다. 아이들 몫은 따로 덜어두세요. 어른은 하루 굶어도 버티지만 아이는 금방 기운이 빠집니다. 흉년이 깊어질수록 분이의 진가는 더 드러났습니다. 분이는 쌀을 아끼면서도 사람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보리와 콩을 섞어 죽을 끓이고 무청과 시래기를 말려 국거리를 만들고 남는 누룽지는 모아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이를 비웃던 마을 사람들도 어느새 그녀의 집 앞에 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아 씨, 지난번 죽 덕분에 우리 아이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잘못 보았습니다. 분이는 그들에게 따뜻한 죽을 한 그릇씩 내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마세요. 배고픈 사람 앞에 밥을 두는 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몇 해가 지나 흉년은 끝났습니다. 논에는 다시 벼가 익었고 마을에는 밥 짓는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윤 씨 부인의 집도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곳간에는 새 자물쇠가 달렸고 장부는 분이가 직접 살폈습니다. 정우는 아내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윤 씨 부인은 안살림의 많은 부분을 분이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부엌에서 막 지은 밥을 담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윤 씨 부인이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었습니다. 분이야. 예, 어머님. 아직도 밥을 많이 먹느냐? 분이는 잠시 놀라다가 함께 웃었습니다. 예. 아직도 일하려면 먹어야지요.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어라. 먹어야 산다. 먹어야 일하고 먹어야 남도 살핀다. 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밥만 축내는 사람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보았을 뿐이다.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윤 씨 부인은 밥그릇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픔을 아는 마음, 밥을 허투루 여기지 않는 손, 그리고 억울해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힘.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고를 때 얼굴을 보고 집안을 보고 말씨를 본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흉년이 오면 고운 얼굴은 쌀이 되지 못하고 번지르르한 말은 죽 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때 집안을 살리는 것은 밥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다. 한참 뒤 윤 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밥 많이 먹어라. 내가 먹는 밥은 이 집을 축내는 밥이 아니라 이 집을 살리는 밥이다. 그 뒤로 사람들은 분이를 더 이상 밥만 축내는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밥값을 아는 며느리. 그리고 윤 씨 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밥그릇만 볼 때 그 부인은 사람의 마음을 보았다.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욕심이 많다 하고, 말이 적으면 속이 없다고 하고, 가난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가난할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이는 밥을 많이 먹는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밥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알 하나의 귀함을 알았고, 굶은 사람의 눈빛을 알았고, 먹은 만큼 일해야 한다는 삶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은 그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분이의 밥그릇만 볼 때 윤 씨 부인은 그 밥그릇을 들고 살아온 손을 보았습니다. 결국 집안을 망칠 뻔한 것은 밥을 많이 먹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밥을 훔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탐욕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무엇을 먼저 보고 있을까요? 소문을 먼저 보고 있지는 않은지, 겉모습을 먼저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살아온 배고픔과 마음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밥 한 그릇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위로이며,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은 조용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오래 남는 옛 이야기 한 자락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